8월 2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 22일에서 24일 남아공에서 열린다. 석유와 가스로 탈달러를 시동을 건다. 스위프트 2.0 망의 확산의 일환이죠. 그 시발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로 인해 러시아가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가 됐죠. 무역 거래의 루브라와 위안화. 최종적으로 CBDC를 사용하겠지요. 그리고 브릭스는 5개국에서 19개국, 41개국, 추가적으로 그 확장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그로 인해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한계, 그리고 새로운 통화 혁명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에더 파리나님의 트위터입니다. 브릭스 저널 오브 이코노믹스, 탈달러에 대한 논문에서 XRP, XRP 렛저, DLT, 분산 원장을 언급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로 한번 직접 가볼까요? 먼저 브릭스 저널 오브 이코노믹스, 여기는요 개발도상국의 주요 경제 문제를 다루는 오픈 액세스 저널입니다. 저널의 목표는 브릭스 국가에 대한 현재 경제 동향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이들 국가의 모든 경제 및 경영 분야에 걸쳐 이니셔티브의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 논문을 출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XRP와 XRP 레저가 언급되었다. 브릭스 저널 오브 이코노믹스의 그 연구 자료입니다. 스마트 계약을 통한 위험 제거 및 달러와 내부 브릭스 거래. 이 연구는 통화 사업 및 무역 금융에서 브릭스 내부 통화 사용, 탈달러화에 대한 기존 시스템 장벽을 탐구합니다. 핵심 키워드로 블록체인, 통화 수합, 탈달러화, 외환, 스마트 계약, 무역 금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다양한 오프체인 리소스, 계약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실행 시 자금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과 연결된 가상 에스크로와 유사한 계정에 임시로 미리 저장할 수 있습니다. XRP 렛저, 여기 정확히 언급이 되고 있죠? 이 보고서에서 위험 제거 거래의 스마트 계약의 역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브릭스 국경 간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브릭스 국경 간 금융 인프라 구축의 핵심 단계일 수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 간 은행 간 지불 효용성을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블록체인이 안전하고 투명하며 분산되고 변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 시스템 간의 신뢰 모델은 더 이상 중개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많은 은행이 분산형 관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디지털 거래를 실현할 것입니다. 제3자 금융기관의 중개 링크 제거는 국경 간 지불이 더 이상 스위프트 및 칩스와 같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위프트 2.0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 중에 중국이 브릭스의 대장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아세안, 중동, 러시아, 인도, 다 이 망의 5대양 6대주의 혈관망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이 공표를 최근 BIS에서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혈관망, 실시간 가치가 이동하는, 미국에서는 페드와이어를 대체하는 페드나우, 영국에서는 챕스를 대체하는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5대양 6대주의 시스템이 하나로 원툴로 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그 부분을 언급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브릭스 내부 무역 계약에서 국가 통화를 사용하여서 브릭스 은행 간 외환 시장, 통화 해칭 수당, 브릭스 상품 교환,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죠. 여기 CRA와 IMF, 이 연결 부분을 제거해야 직접 통화 수합이 가능하다. 브릭스 국가 간의 양자 수합 협정이 존재한다. 여기서 잠깐만 이해하고 가죠. 기존의 시스템은 IMF, 국제통화기금 있죠? 월드뱅크, 이게 국제 IBRD라고 하는 국제부흥개발은행, 거기에 새로운 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ADB, 아시아개발은행이 있죠. 여기에 브릭스 기반의, 중국 중심의 브릭스 기반의 CRA가 있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언급되었죠. CRA, IMF, 요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월드뱅크는 바로 NDB라고 신개발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ADB 은행은 여기 다시 한번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요렇게 대치가 되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릭스가 요걸 기반으로 확장해 나가야 된다.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전세계 회계장부. 이거는 단일화되고 다 연결이 됩니다. 현재 저는 그렇게 확장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톱니바퀴 아구가 맞거든요. 추후에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5대양 6대주가 연결되는 걸,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죠. 이미 BIS를 통해서 저는 발표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왜? 거기 BIS 상호 운영성 확장 태스크포스에 바로 CIPS 중국 중심의 결제망 그리고 아프리카 중심의 결제망 여러 충분한 힌트를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스마트 계약의 주요 요구사항 및 단계. 여기서 은행 간 직접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 계약 기반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서 해당 NDB, CRA를 통화 수합 한도에 따라 무역 금융을 위한 은행 간 이체를 분산형 스마트 계약으로 기존 거래처 계정 기반 양방향 은행을 대체해야 됩니다. 자, 말이 어렵죠? NDB, CRA, AIIB 이걸 기반으로 해서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해서 회계장부를 연결을 해야 된다. 그 즉시 이동안에는 가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볼게요. 체인링크와 같은 이더리움 미들웨어를 사용하여서 사내에서 개발되거나 기존 오픈소스의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개충과 브릭스 개인 분산 원장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됩니다. 그 장부에 그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장부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여기에 쿼럼 기술 또는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플랫폼이 언급되고 있죠. 지들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망을 개발해내거나 이 망을 쓰거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현 고려사항. 구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뭐냐? 권장사항은 뭐냐? 자, 블록체인을 위해서 분산된 대규모 통합 솔루션을 설계하고 구현할 때 주요 고려사항은 대기 시간 및 처리량이다. 상호 운영성 및 확장성 및 다양성이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마지막엔 에너지 소비 비용 및 토큰 수수료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상호 운영성, 금융 포용성, 확장성, 개인 프라이버시, 보안. 여기 다 언급되고 있죠. CBDC에서 그동안에 다 언급되었던 부분이다.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신 개발을 진행 중인 프로토콜에 통합해야 된다. 그 프로토콜의 예를 들어서 지금 체인링크와 이더리움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2020년 11월에 출시된 이더리움 2.0은 트랜잭션 처리량을 현재 병목 현상이 있는 초기 14개에서 초당 10만 개로 늘리고 계산을 에너지 집약적인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옮겼다. 이미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죠? 그러면서 데이터 보안을 강화한다. 외부 데이터와 연계를 위해 스크립트 가능한 스마트 계약을 배포해야 된다. 체인링크에는 모듈식 미들웨어가 있다. 자, 그러면서 외부 데이터 연결 및 브릭스 거래 참가자 간의 신뢰 검증에 필요한 분산한 오라클 네트워크. 데이터의 접근 제어를 위해서 데이터 액세스 제어를 위해 브릭스 전용 뎁은 승인된 버전의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 구축할 수 있으며 브릭스 내 결제 시스템용 보안 API를 사용하여서 통합할 수 있다. IBM R3와 같은 현재 서구무역 금융 추적 시스템은 하이프레저 패브릭, 코다를 포함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을 사용합니다. 브릭스는 핵심 요구사항 및 브릭스 결제은행 간 메시지 시스템과의 통합 요구사항에 따라 이러한 기존 플랫폼을 채택하거나 자체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전 세계 망은 연결됩니다. 이미 대체 불가능한 블록체인, 퍼블릭, 프라이빗. 자, 퍼블릭에서 기존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R3,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하이퍼레츠 패브릭 각각의 역할에 이어서 공존합니다. 그 외부망의 핵심이자 스위프트 2.0망의 핵심인 리플 네트워크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의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이 전생에 하나의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부분이겠지요. 여기서 잠깐 머릿속으로 복습하고 갈까요? 자, 브릭스, 브라질, 라탐, 남미의 핵심이죠. 라탐, 러시아 CBDC에는 리플이 오래전부터 깊숙이 관여가 되어 왔었다. 브라질 이미 정복이 끝이 났다. 기존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언급을 드렸죠. 인도 또한 정복이 끝이 났다. 브라질, 인도, 러시아 그리고 중국 또한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죠. 제가 그렇게 강조했었던 중국의 CBDC는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 위챗파이와 알리페이는 카타르 국내은행인 QNB, 동남아시아 송금기업 2C2P, 얘는 다시 한번 리플렛과 연결이 되죠. 뿐만 아니라 중국 중심의 CIPS, 여기에 서구에 미국의 거대 금권, 일본의 거대 금권, 호주, 여기에 또 참여를 하고 있죠. 즉 뭐다? 5대양 6대주의 이 설계망은, 혈관망은 이미 선점이 끝이 났습니다. 이거 곱하기 100배 이상 작은 혈관들이 확장해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공식적으로 BIS, ISDA, 공식 협회나 또는 리플이 XRP가 재상정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수면 위로 발표가 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거기에 가장 핵심은 바로 자본주의, 돈의 심장이자 역사와 문명의 규칙을 만드는 사령부라 언급을 했죠. 기업으로 치면 이사회입니다. 기업의 모든 미래 방향타를 다 거기서 결정을 하죠. 이사회에서 모든 걸 다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리플과 CIPS와 전 세계에 대체할 수 없는 결제망이 그들의 다 참여가 되고 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빨라지는 탈달러, 넋 놓고 있는 우리 정부, 대책은 있나? 브릭스 연합의 41개국 추가 가입 움직임, 달러 패권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무너지는 달러 패권에도 정부는 미국만.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에 도달을 했다. 종이, 달러를 찍어서 담보가 되는 걸 미국 국채였으면 괜찮겠어. MBS라고 하는 주택 모기지 파생 상품, 요거까지 매입을 시속했다. 주택 모기지 저당 채권을 기반으로 해서, 모기지 채권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발행한 파생 상품이 MBS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발행한 파생 상품이 CLO, CDO입니다. 이게 전 세계로 이게 확장될 때마다 레버리지가 미친 듯이 확장되거든요. 여기서 레버리지 확장, 다시 한번 여기서 레버리지 확장. 이게 전 세계로 미친 듯이 퍼져나가면서 미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서 이게 다 퍼졌던 거죠. 그게 바로 유럽발 재정위기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탄생과 CBDC와 새로운 통화 시스템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파기력, 그거는 비교조차 되지가 않는다. 그건 전기차 혁명에서 2차 전지, 양극재, 여길 선점했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부분이었다. 작지 않은 부분이었죠. 지금 문명의 흐름은 뭐다? 우리가 그렇게 건강을 기꺼이 포기하고서라도 또는 생존하기 위해서 그놈의 돈! 이 모든 돈의 규칙과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나가는 그 패러다임의 문명의 출입구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신화폐 전쟁, 달러 의존은 이제 위험하다. 기축통화 전국시대 준비하는 신흥국들, 브라질, 아르헨티나 공동통화 구상 발표, 아세안, 영내 지역통화 사용 추진 태스크포스 합의하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위안화 거래 늘려 세계 외화 준비금에서 달러 비중 2000년대 70%에서 59%로 계속 줄어들 겁니다.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이겠죠. 종이화폐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투를 향해 큰 그림에서 확장해 나가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큰 그림에서,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CBDC와 함께 전세계 스위프트 2.0망이 구축돼 가는 것입니다. 인도와 아랍에미레이트 원유 거래에 루피아 결제가 주목받는 이유, 브릭스 5개국 모임 탈달러 행보 가시화되고 있다. 인도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원유를 들여오면서 대금 결제를 달러가 아닌 루피아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원유 거래 대금 루피아로 결제하고 있다. 인도와 아랍에미레이트 그 핵심 결제망에 이미 리플 네트워크는 다 깔려 있습니다. 중국, 사우디와 위안화 결제, 페트로달러 와해 시동을 건다. 아랍권 금융기관의 첫 대출 협력, 아르헨티나 수입대금 위안으로 결제한다. 중국 영향력 확대, 브라질, 러시아, 사우디에 이어서 위안화 결제. 그리고 핵심은 뭐다? 사우디와 홍콩에서 7월 30일 사우디와 홍콩 토크나믹 결제 인프라 협약, 금융 서비스를 확대한다. 결론이 눈에 보이시죠? 이 망이 확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말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이해를 해야 그 밑에 흐르는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스위프트 2.0망의 확장입니다. 잭 더 리플러님이 은행과 기관은 연결을 위해 수년 동안 리플렛을 구현했습니다.
11년 동안 연결 없이 XRP를 사용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1단계 연결, 피아트, 2단계 XRP 사용, 피아트, XRP, 피아트. 브래디 갈링하우스는 시장이 충분히 확보되면 스위치가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 뿐이지요. 시기가 도래하면 그게 에너지가 충분히 응축되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에 스위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가보지 못하는 가격대로 가겠지요. 엑스커런트. 어떤 분이 좀 종종 물어보시는데 제가 언급하는 게 엑스커런트로 가서 ODL로 가는 겁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금융기관과 이 금융기관과 핀테크와 그 망들을 하나로 연결시킨 다음에 네트워크 망으로 묶어버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ODL로 확장해 나가겠죠. 그래야 4차 산업을 구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매크로 이슈 좀 보고 가시죠. 자, 중국 부동산, 중국 경기, 중국 위안화 약세, 그로 인한 원화 약세, 위험자산의 약세, 코인과 증시의 약세, 달러 강세, 고금리에 대한 우려. 미디어를 온통 뒤덮고 있죠. 공포가 말입니다. 증시와 코인 시장, 실물 경제와 이런 부분이 언제든지 박살날 수가 있다. 쇼크가 터질 수가 있다. 버블이 터질 수 있다. 온통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죠. 이대로 놔두면 나락간다. 구원투수 등판한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 중국판 리먼 사태 조짐에 인민은행 위안화 방어 나섰다. 해치펀드, 블랙스완 우려 경고, 헝다, 미국 법원의 파산보호 신청, 상장사 18곳 대규모 손실 공시, 이대로 놔두면 부동산 경기 나락이다. 중국의 증감이가 금융사 소집해서 대응 논의, 돈줄 막던 산불 규제 완화 촉구하기다. 추가 부영치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핵심을 보시죠. 시장의 관심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그동안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부채 축소, 현금 및 유동성 확보를 요구한 세 가지 레드라인 규제를 완화시킬지 이게 주목받고 있다. 자, 한국으로 치면 제가 언급을 드렸죠. 예전에 2008년도 이후에 강남 부동산도 30% 이상이 빠졌거든요. 2011년도 12년인가요? 그때 당시 매크로 이슈 좀 보고 가시죠. 온 미디어를 뒤덮고 있는 중국발 부동산 경기에 대한 폭락 공포.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 증시와 코인의 폭락과 부진. 그로 인해 미국의 고금리와 함께 전 세계 경제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이 미디어를 통해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공포가 시장을 뒤덮였을 때 제가 언제나 거꾸로 움직여야 된다 언급을 드렸죠. 더불어 지금은 투자의 매크로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투자의 그루들 또한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는 이들과도 싸워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저 또한 반드시 필터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께 되겠지요. 이미 지금 또한 저를 필터링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충분하시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나락간다. 구원투수 등판한 중국 인민은행. 중국판 리먼 사태 조짐에 인민은행 위안화 방어 나섰다. 헤지펀드가 블랙스완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헝다,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상장사 18곳, 대규모 손실 공시를 하였다. 이대로 놔두면 부동산 경기 나락. 증감이 금융사 소집해 대응 논의를 한다. 돈줄 맞던 규제 완화 촉각. 추가 부역증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핵심만 보겠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서 부채 축소. 자, 부채 비율을 줄여라. 빚 더 내지 말고 현금을 확보해라. 충당금도 미리미리 확보해놔라. 그러면 뭐였죠? 부동산 개발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쵸? 은행권 또한 그에 맞물려서 대출 또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겠지요. 현금 및 유동성 확보를 요구한 세 가지 레드라인 규제를 완화할지이다. 2020년 이후 중국 정부는 순부채 비율 100%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부동산 개발업체에는 은행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이로 인해 부동산 디벨로퍼가 삐그덕 헝다. 그리고 지금 중국 최대 부동산 디벨로퍼 거기가 또 흔들거리면서 리만 브러더스 사태로 확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외부 돈줄 차단은 기존의 부채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온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결정적인 이유이다. 요거를 풀자.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이대로 부동산 개발업체의 연쇄 디폴트를 방지하면 부동산 경기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내수 경기 부활도 물 건너갈 것. 추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 인민은행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부양을 하겠죠. 그죠? 그로 인해서 벌써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금리를 낮췄다. 1년물 LPR 3.45로 0.1포인트 이나 5년물은 동결하였다. 중국 인민은행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 규제를 풀고 다시 한번 돌린다. 자, 지금 이 사진은요, 한국의 서울 아파트 가격입니다. 2020년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 지금 상황과 유사해서 조금 참고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박살이 났죠? 반토막 가까이. 그러고 난데 부동산 가격도 따라서 꺾여집니다. 이때 강남 부동산 가격이 마이너스 30%에 이르렀어요. 2012, 13, 14, 15 요거 이르면서 13, 14, 15, 16에 이르면서 추세가 반등 나오기 시작하죠. 이때 한국도 부동산 3법 규제 완화 이걸 다 풀어버립니다. 뭐 재건축 규제 완화와 기타 등등의 규제 완화 3법을 다 풀어버려요. 그리고 LTV, DTI 이것 또한 다 풀어버리죠. 마지막에 한국은행 이주열 당시 총재였던 이분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죠. 그로 인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은 상승해 왔습니다. 그럼 뭘까요? 지금 또한 중국 정부에서 중국 부동산 이 전반적인 시장을 그동안 조금 눌러왔다면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걸 거기 버블이 너무 커지게 되면 그 이후에 타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눌러왔던 걸 풀어준다. 그로 인해 부동산 디벨로처가 부채 비율과 유동성 리스크에 있어져 왔다. 그걸 좀 완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까요? 일본 CPI 소비자 물가 3%대 고공행진. 자, 일본이 3%대 물가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거는요,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몇십 년 동안 뭔 짓거리를 해도 어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펼치더라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던 디플레이션의 시대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최근에 물가가 3%대가 연속적으로 나온다. 이게 수요발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비용발 인플레이션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는 신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제 펀더멘탈이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일본이 금리를 올릴 때 상당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전세계 패러다임의 또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대공황 이래 최악의 상황 닥쳤다. 전문가들 무서운 경고. 연 8% 넘보는 모기지 금리, 미국 모기지 금리가 연 8%를 넘본다. 대공황 이래 최악. 연 7.09로 21년 만에 최고이다. 페드 추가 긴축 가능성에 10년물 국채금리 급등하고 주택담보 이자율로 치솟았다. 고금리 지속된 주택시장 타격을 입는다. 미국 모기지 금리 연 7% 돌파였다. 국채금리와 모기지 금리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대공황 수준이다. 국채는 가장 안전자산이잖아요. 요거와 모기지 금리 이 차이가 무척 크다. 안 좋은 시그널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자, 그 금리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줄었다가 급등해 있다. 미국 부동산 언제 폭락할지 모른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은 이 시그널을 전 세계 금권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특히 월가의 이 부분을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도 남죠.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핵심만 필터링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고금리는 뭐였죠?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었습니다. 그쵸? 자이언트 스텝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금리가 올랐죠? 이에 따라서 미 국채 금리 또한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당연히 모기지 금리 또한 치솟았겠죠. 이걸 누가 만들었죠?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실물 경제와 증시와 자산 시장을 부실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2024년도 중반부 기준점입니다. 제가 그래야 톱니바퀴 아구가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설계자들의 의도를 봤었을 때 지금 무너지게 되면 지들이 끌어올렸는데 지들이 경기를 리바이벌 시키고 코로나를 해제시키고 다시 한번 증시와 자산시장을 리바이벌 시켰는데 아직 호구들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부러뜨릴까요? 왠지 아구가 맞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니다. 한번 폭등 장세가 심각하게 나와야 되겠지요. 그쵸? 피날레를 장식을 해야 아구가 맞는다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이 모기지 금리 또한 요렇게 가면서 슈팅이 나와 있죠. 이 추세를 벗어난 상승 또한 다시 되돌아왔다가 여기서 유지가 되다가 꺾여 나갔을 때 자산시장이 반등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시그널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멘탈이 가장 중요하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정상 궤도에 오른 머스크의 스페이스X.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다. 스페이스X가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페이스X는 최근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미 한국우주국 나사와의 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했다는 평가이다. 자, 머스크, 우주. 남들이 다 포기할 때 이 사람은 시작을 합니다. 누가 뭐라던 간에 심지어 이 사람의 우상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폴로, 거기에 참여했던, 그 시스템에 참여했던 우주선 비행사, 그들이 이 스페이스X, 니네 안 될 거야. 니들 다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근데 머스크는 자기가 우상으로 삼았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도전을 또는 그 자기가 가고자 했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사에서 포기하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흑자에 나섰고요.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가격도 인상됐다. 스페이스X는 지난 2월 주거용 가입자의 스타링크 사용료를 월 120달러로 종전 대비 9% 올렸다. 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대략적으로 1,500억 달러에 육박했다. 디즈니와 인텔에 맞먹는 수준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당신이 포기할 때 나는 시작한다. 머스크. 혹시 여러분들께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포기하는 것도 팔자기도 하죠. 제가 아무리 뭐라 그래봐야 뭐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포기하셔도 다시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또한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냥 뭐 포기한다, 멋지게 포장할 필요도 없고 이 길을 그냥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유자금 또는 현금 안에서 건드리지 않을 돈이라면 이 돈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송 때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지도와 스토리라인과 로드맵과 그 결제망과 스위프트 2.0망을 방송 때마다 1년 가까이 미친 듯이 언급해 왔습니다. 이미 제 애청자들은 다 외우지 않았을까요? 제가 외우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외우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격에 집중하지 마시고 가치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5,000원, 만원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XRP 가격이 뭐 2만원, 3만원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10만원, 50만원 그 이상을 보고 투자한다는 것이죠. 시장 규모만 큰 그림에서 1200배 이상 상승하니까. 남들이 포기할 때 나는 시작한다. 머스크.